안녕하십니까, 스미더스입니다. 에, 지금 시간이요.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저 어제 떡실신을 해가지고 또 어떻게 그런 징크스가 생겼네요. 이제 예고를 하면 안 된다. 에, 생각이 날 때 바로 녹음을 해라. 뭐 이런 어떤 그 징크스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징크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김어준의 다스베이더를 봤거든요. 가장 최근 편. 거기 이제 황운하 청장이 나와가지고 본인이 어떤 그 철학을, 그다음에 이제 울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아는 팩트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또 거짓말도 좀 섞어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부나 3부쯤에 그 울산시 고래고기 사건을 다루면서 그 황운하 청장이 했던 그 말 중에 빠뜨린 정보라든지 팩트 이런 것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뭐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뭐 그런 소위 사이비 언론인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뭐 사이비라고 하는 것도 웃기죠.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이제 1인 미디어들도 언론인을 자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굳이 언론인의 틀에 뭐 기존 언론사, 버젓한 언론사가 있는 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언론인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물론 그건 아닌데, 그 언론인의 의무라는 거는요,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최대한 확인 가능한 내용을 중립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됩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특정 정파를 지지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누군가를 응원하기 위해서 그런 면만 부각시키고 그런 식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이건 언론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죠. 신앙이고. 그 최근에 이제 다스베이더를 쭉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점점 부흥회처럼 되어간다. 어떤 건 종교단체의 부흥회처럼 되어간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스베이더는 가급적 꼬박꼬박 봅니다. 왜냐면 욕을 하려면 다 보고 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 양반이 이제 저 팩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런 것들을 다 봐야 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하는 대부분의 팟캐스트들 이런 것들은 제가 꼭 다 듣습니다. 들어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조차 하지 않고 누가 편집한 거라든지 다른 사람이 전달해준 전원만 듣고 비판을 하는 거는 올바른 비판자의 태도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어준 씨가 지금 하는 행동은 굉장히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처벌이 필요하다. 이게 검찰 수사가 될지 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될지 그거는 뭐 나중에 신만이 아시겠죠. 정의의 신만이 아실 테고. 일단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식의 어떤 문제가 이제 신앙심화되어 가지고 그 종교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원자력이라는 키워드로 최근에 몇몇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력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그 뉴스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뉴스의 내면, 또 뉴스에서 담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원자력 연구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결국 사고가 났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각급 국가보안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 각급이라고 하면요, 거의 국정원이나 청와대하고 아마 맞먹는 급일 겁니다. 그 보안 정도만 따지면.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 싶다고 그냥 저 출입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전에 반드시 내부 사람하고 약속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입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최소한의 그 보안 검색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래야만 이제 지정된 곳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국가 보안 시설이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서 최근에 진행한 이제 2019년 공개 채용, 연구직 공개 채용에서
그 외국 사람이 선발이 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중국 국적자가 뽑힌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국 국적자인 줄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뽑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게 이제 원래 이런 보안 시설에서 연구할 때는 연구직을 뽑을 때는 그 외국 국적자는 뽑지 않습니다. 그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도 외국 국적이 있거나 이중 국적일 경우에는 그 선발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뭐 국방연구소도 마찬가지고 국방과학연구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보안 시설에서는 이제 국적을 하나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이 반드시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이제 그 채용 양식에 뭐 국적이라든지 이런 걸 적는 데가 없거든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게다가 면접 과정에서 이 해당 지원자의 한국어가 워낙 유창해가지고 중국 국적자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해당 연구자는 이제 중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카이스트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기계공학으로 석사하고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 특허 등 연구 실적을 제출할 때도 출신 학교를 가려서 처리하게 했고 온라인으로 받는 입사 지원서에는 얼굴 사진은 물론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출신 지역, 학교 등을 적는 자리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랑 실적만 가지고 사람을 뽑는 거죠. 문제 연구자가 중국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건 최종 면접 뒤였는데요. 면접까지 다 끝났는데 합격자 발표한 다음에 학위증명서하고 주민등록 등본 등 기초적인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이 중국인 지원자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카이스트에서 이제 석박사 학위는 제출한 것 같은데 일단 학사 학위를 제출 못했던 것 같고 중국 대학이니까 이 친구도 본인의 국적을 약간 감추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의심이 좀 들긴 합니다. 여기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중국인 지원자의 채용을 일단은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 국적자를 연구직으로 채용할 경우 기밀 누출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곳에서는 이제 외국인을 초빙 연구원으로 해가지고 뭐 제한된 규모의 연구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건 주로 이제 그 연구원이 외국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아무 그것도 없이 채용하는 거는 이제 드물죠. 근데 이제 이런 데다가 이제 그 블라인드 채용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두고 이 블라인드 채용이 이 현 정부에서 이제 무작위로 시행하라고 했던 블라인드 채용이 이런 보안성이 필요한 연구제까지 확대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뭐 이런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어떤 뉴스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이 제한이나 학교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배제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중국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재들을 파견해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좀 선뜻 채용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2019년 12월 6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벤치마킹했던 유럽 탈원전에서 원전 유지로 돌아섰다. 뭐 이건 제가 이전부터 많이 소개해드렸던 얘기고 한국경제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소개해드린 내용인데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연하게 그 유럽 사례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좀 전문적인 보도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던 유럽 연합이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원전 가동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바꿨다는 겁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요. 게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80년으로 연장해서 원전을 더 쓸 수 있도록 법을 고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원전 설계 수명은 40년에서 60년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80년으로 연장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 설계 당시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보통 시민단체에서는 뭐라고 비판하냐면 야 저것들 저거 새로 안 짓고 그냥 이익만 더 보려고 저 낡은 원전을 갖다가 20년 더 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통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진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1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막말을 던지는 얘기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 최초 설계할 때는 엔진을 교체하는 거를 이제 전제하지 않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이 점점 발전해지니까 엔진까지 교체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기술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 수명이 연장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제 엔진이라는 얘기인데요. 제 말은 그렇다고 원자로를 교체한다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설계 수명과 이제 유지 보수를 통해서 이 설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수명 연장이 되는 거고, 그렇게 수명 연장이 10년 연장이 될수록 그 해당 운영하는 정부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수십조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있으면 이렇게라도 수명 연장을 하는 거죠. 단순히 오로지 안전만 위해서 40년 쓰기로 했으면 40년 쓰고 닫아라, 이거는 사실 경제 논리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안전에 대해서도 맞지 않고요. 왜냐하면 한번 정비할 때 1년씩 세워놓고 내부 구조를 갖다가 불안전한 걸 싹 다 뜯어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말해서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듯이 80년 전에 생산된 자동차를 가지고 지금까지 정비 한 번 안 하고 계속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계속 수리하고 계속 바꿉니다. 심지어는 이제 몸체를 바꿀 경우도 있고 엔진을 바꿀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명의만 80년 된 자동차지 이건 새로운 자동차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번 그렇게 오버홀 하고 나면 그런 겁니다. 뭐 거기는 기술자들이 그렇게 바본 줄 아십니까? 근데 이제 그걸 전혀 모르는 시민단체 계시는 분들은 계속 문제 제기하죠. 뭐 그래야 자기들한테 이제 저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그런데, 아까 그 팟캐스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이제 음모론을 낼수록 이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야, 너 내가 아주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해주는데 네가 보니까 지금 세력이 약한데 너 같은 애들은 더 오래 저 뭐 단체를 운영하든지 방송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후원금을 막 쏴제킵니다. 그렇게 받은 돈을 가지고 처음에는 방송을 잘 만들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엔 돈이 필요해서 그 후원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 없는 문제를 마치 있는 문제처럼 더 부풀리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적폐 수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전 그런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후원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뭐 EU에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 유럽의회에서는 이제 2050년까지 유럽의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지난달 말 채택했습니다. 유럽의회는 또 결의안 59조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기후변화 목표 달성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유럽 전력 생산의 상당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든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자 안전성을 이유로 원전을 축소하는 정책을 지금까지 펴왔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도 EU를 벤치마킹해 왔죠. 사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많이 줬던 시민단체들도 주로 하던 얘기가 독일 얘기였습니다. 독일이 어쨌다, 독일이 저쨌다, 스위스가 어쨌다, 뭐 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이달 초 이제 유럽 중앙은행과 EU 집행위원회 새 지도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원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언했습니다. 전력 생산의 이제 EU 전체를 봤을 때 전력 생산의 25%를 담당하는 원전을 섣불리 폐쇄했다가는 2050년까지 탄소 제로라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이 더딘 상황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기사에는 도표 하나가 이제 들어있는데요. 이걸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면, 주요국 원전 비중이라고 하는 이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201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전력 생산 중 이제 원전 비중이라고 해서 프랑스가 71%고요. 스웨덴이 40%, 스위스가 37.7%,
한국이 23.7%, 미국이 이제 19.3%, 독일이 11.17%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일본이 이거보다 낮은데, 이건 왜냐하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지금 하나 둘씩 계속 이제 원전을 늘려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단적으로 보면 한국이 23%고, 24%쯤 되고, 스위스가 이제 37%쯤 되죠. 스위스는 왜 이러냐면, 스위스가 한 40, 그러니까 스위스가 37%가 원전인데, 그럼 나머지는 뭐냐? 스위스는요, 그 전력 생산의 60%가 수력 발전입니다. 그 험준한 산악에서 이제 떨어지는 낙차를 이용해가지고 수력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도 이제 원전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이 37% 되는 원전을 없애더라도 스위스의 규모를 봤을 때 수력 발전이 60% 이상이 되니까 자기들은 그 부분에 조금만 더 개발하면 사실 나머지 신재생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신재생이 한 15%에서 20% 정도는 커버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식입니다. 또 스위스는 이제 자연 환경이 좋죠. 바람도 많이 불고. 프랑스가 71%는 건 뭐 유명하고요. 그럼 유럽 전체를 봤을 때 유럽 에너지 원별 전기 공급량 비중으로 해가지고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석탄이나 이제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가 45.9%에 해당됩니다. 거의 46%입니다. 유럽 전체를 봤을 때 이 에너지로 발전을 하는 게 원자력이 25.5%고요. 풍력이 12%, 수력이 11%, 태양광이 4%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은 유럽 전체에서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풍력까지 합해야 15% 될까 말까죠. 그래서 사실 신재생 에너지는 풍력과 태양광인데 사실 유럽에서도 이제 풍력이 12%, 태양광이 4%니까 태양광보다 풍력이 3배 더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 사막 지역을 제외하고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봤을 때 풍력이 사실 더 유리합니다. 태양광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태양광을 우리는 하려고 들죠. 왜인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은 상업용 원전을 가장 먼저 개발했지만 탈원전도 앞장서서 추진해 왔습니다. 1956년에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전을 만든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전에 반대하는 녹색당이 일찍부터 유럽 각국 의회에 진입해서 목소리를 키워온 것도 탈원전 움직임을 부추겼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문제인데 사실은 이 녹색당의 역할 자체가 사실 독일에서 기인한 게 맞고요. 독일에서는 녹색당이 탈원전을 주장했습니다. 원래는 탈원전이 아니고 60년대 70년대 녹색당이 처음 활동했을 때는 반핵이었습니다. 반핵. 핵무기를 반대한다. 그러다 보니까 탈원전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럼 걔들은 왜 핵무기를 반대했냐? 원래 이제 독일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 녹색당 얘들이 이런 주류가 당시 독일은 이제 동서독이 분리돼 있었죠. 그리고 그 서독에서는 60, 70년대가 한창 반전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극에 달할 때입니다. 그래서 적군파도 있었고 뭐 바더 마인호프라고 하는 테러 단체들도 이제 많이 탄생을 했었는데 이들이 이제 미국을 반대하는 논리, 예를 들면 저기 그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그 사회주의자들이 미국을 반대했거든요. 미국 물러가라, 미국 제국주의 물러가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에서는 그 서독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미국을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공산당을 지지하면서 미국을 반대한다고 대놓고 주장할 수는 없었죠. 독일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 녹색 이런 걸 기치로 해가지고 이제 핵무기는 물러가라. 반전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미국을 몰아내자. 미국 반대하기 위해서 반핵무기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게 정치적인 트로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확대되고 확대돼서 지금에는 이제 반원자력까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아시아 지역하고 유럽하고 그 반원자력, 환경단체가 반원자력을 주장하는 거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그 원인이 조금 다릅니다. 그 원류가. 원래는 반미 때문에 시작한 거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지금의 우리나라의 환경단체는 유럽의 그런 것만 아주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환경단체라면 당연히 반원자력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LNG나 이런 것들이 더 환경에 치명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러고 앉았죠. 태양광도 얼마나 환경에 치명적입니까? 나무를 다 자르고
뭐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뭐 유럽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뭐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쭉 다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폐쇄하려고 했다가 못했다 결국에는. 그리고 뭐냐 이 CO2 온실가스 줄이려면 원자를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데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저 EU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원자력을 좀 더 부흥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유럽 연합 내부의 상황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취약한 대신 원전 비중이 높은 동유럽 국가들의 반발이 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헝가리,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에서는 냉전 시절 소련이 건설한 원전을 주력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국가가 적지 않은데 그 선진국 위주로 이게 원전 없애자고 그러면 이 나라들은 그러면 생돈 내 가지고 천연가스를 사서 써야 되는데 우린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럴 돈도 없고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원전 써야 되겠다고 이제 동유럽과도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이건 뭐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가난해서 원전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뭐 석유가 납니까? 석탄이 납니까? 석탄은 좀 납니다만 그 저전가스가 나는 것도 아니고 태워서 발전으로 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 들어가지고 배부르게 탈원전을 선택을 하셨죠.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1분 여기서 마치고요. 연인 2부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어떤 흑막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뇌피셜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